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종합 토론은 한라대학교 류시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류시영 교수님은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회 관광산업포럼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3 자문위원,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추진조직, 그리고 국가 중요 농업유산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이크를 종합토론 자정이신 류시영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의 류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사실 강원도에서 이쪽 전라권이 솔직히 마음 먹지 않으면 사실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출장으로 전북 정읍 지역을 갔다 왔고요. 정읍에는 이제 한국에서 온 이제 세계문화유산이죠. 무성서원이 있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신안의 흑산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국가중요 어업유산이 있는 지역이고, 오늘 이 순천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이 다 같이 있는 도시인데, 저에게 지난 일주일은 유산과 관련된 어떤 특별 주간이 아닌가 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발제 중에도 물론 좋은 사례는 아니었지만 강원도 이야기가 좀 나와서 반가움과 함께 좀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지금 이제 종합토론 시간에는 또 네 분의 토론자 분들의 토론을 듣고 다시 발제자분들의 어떤 그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제 옆에 있는 앉아 계신 순서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효혜미 국립생태원의 책임연구원 박사님 오셨습니다. 조상순 국가유산청 국립중원문화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태순 지오시스템 리서치 전무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은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임업연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전에 이제 발제를 마치셨는데요. 이종수 교수님, 김동영 교수님, 김용선 박사님, 유정민 교수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기회 그 발제에 대한 답을 하실 기회 있을 때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토론은 먼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한 7분 정도 개별적인 토론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토론 내용 중에서 이제 답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발제하셨던 발제자께서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플로어 토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뭐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함만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같이 하면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국립생태원, 지금 저는 환경영향평가팀에 있습니다. 이효혜미라고 합니다. 우선 저를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제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순천 생태계, 습지 생태계를 좀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 좋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 존경하는 좌장님과 그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천의 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살아있는 유산, 순천갯벌의 사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순천갯벌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가진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갯벌은 앞에서 우리가 발제자들이 설명한 것과 같이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탁월한 블루 카본의 저장고로서 기후변화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의 콩팥 역할을 하며 태풍이나 홍수 발생 시에는 그 충격을 흡수하여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순천갯벌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적인 기착지로서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소중한 순천갯벌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자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지구의 온도는 파리 협정이 외친 1.5도씨를 이미 작년에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넘어섰다고 해서 우리도 작년에 좀 더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거 1.5도를 이미 그 전에 넘어섰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는 이미 2.1도씨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빠른 우리나라입니다. 데이터는 이대로 가면 210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가 3.7도씨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도가 4배로 높아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평균 온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조금 더 더운 여름, 작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 아니면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파리 협정이 요구한 1.5도씨의 온도 상승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보다 4.1배 많은 폭염, 올 여름에 여러분 많이 더우셨다면 그보다 4배 더 많은 더위를 2100년까지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1.5배 더 많은 폭우. 저는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얼마 전에 이틀 동안에 300mm가 왔고요. 그 300mm의 폭우는 200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폭우가 앞으로 1.5도를 지켜냈을 경우에 1.5배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2배 많은 가뭄 등의 극한 기후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지금 이 상태,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도 1.5도, 2.1도씨로 상승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2100년에는 3.7도가 상승한다고 데이터가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4도에 가까운 그런 그 온도 상승이죠. 이 4도씨가 많아지면 1.5도 높아지는 거에도 이렇게 가뭄이나 그 폭우들이 많아지는데 4도가 높아지면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냥 곱하기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곱수로 간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좀 그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 제가 말로만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분께 모든 것을 좀 상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렇게 무서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 기후변화를 계속 기후변화가 무서우니까 이 기후변화가 기온이 상승하는 걸 무조건 막아야 돼. 라고 하면 이제 기후 온도를 높이는 행동들을 막는 그런 정책을 써야겠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기후 행동이라고 합니다. 기후 행동을 기후 변화를 일으킨 온도를 막자는 그런 즉각적인 행동들을 기후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기후 행동에 중심을 둔 정책을 펴게 되면 그와 반대에 있는 그와 연결선상에 있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부분인데 생태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죠.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후에 관련된 행동을 중심적으로 정책을 펴면 자연 생태계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들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최근에 연구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기후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연구했습니다. 봤더니 생물 다양성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펼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기후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에만 중점을 두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두 정책에 모두 지구에게 모두 이로운 정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선은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가 자연의 기반을 둔 노력이 기후변화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우리 최근에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갯벌에 관련돼서도 아까 잠깐 발제에서 나왔는데요. 순천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엇일까요?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그 2.7mm씩 연간 해수면이 순천만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67%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데이터에서 보면요, 순천 갯벌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으로 들어오는 동천과 그리고 이사천이라는 하천을 통해서 퇴적물이 들어오고 있고 그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속도가 얼추 비슷해서 순천만의 갯벌은 다른 곳에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갯벌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전라도가 관할하는 이 갯벌들은 지금 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갯벌 보존 정책을 열심히 활발히 하고 계셔서 갯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퇴적 속도가 지금 더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심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퇴적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는 해수면은 계속 올라올 거고요. 우리나라 해안선을 생각해 보면 바닷가와 해안선의 사이에 육지 경계에 뭐가 있냐면 도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면 도로를 넘어서는 갯벌이 결국 밀고 들어와야지 갯벌 면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도로를 넘어서 넘어올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갯벌은 해수면에 잠겨서 결국 비로소 여기 순천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퇴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순천만의 갯벌도 해수면 상승이나 그런 거에 대해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장기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면의 상승은 단순히 면적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갯벌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침수 시간과 깊이가 변하면서 퇴적물의 입자 구성과 염분 농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는 염생식물의 생육 조건을 위협하고 갯지렁이나 조개류 같은 저서생물의 분포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갯벌의 1차 생산자인 염생식물과 저서생물이 감소하면 이를 먹이로 삼는 철새와 어류의 생존까지 연쇄적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위협은 외래종이 확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토착 생태계를 교란하고 갯벌이 스스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힘, 즉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된 스파르티나라고 하는 갯금풀이 있습니다. 이 갯금풀은 우리나라에 이미 강화도부터 진도까지 생육지를 확장하는 추세인데요. 이 진도, 우리의 순천은 진도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순천만 역시 외래종의 침입으로부터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기반 해법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공적인 해결책만이 아닌 자연 생태가 가진 본연의 힘을 복원하고 활용하는 자연 기반 해법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숲과 정원이라는 그린 카본과 순천만 갯벌이라는 블루 카본을 도심 곳곳으로 확장하면서 도시 전체를 거대한 탄소 흡수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비전이라고 봅니다. 순천시는 2016년부터 과거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되던 폐염전의 부지를 제방으로 허물고 바닷길을 다시 열어서 축구장 44개의 면적에 달하는 광활한 갯벌을 성공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멸종위기 중인 붉은발 말똥개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협력해서 갯벌의 핵심 식생인 칠면초 군락을 복원하고 갯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펼쳐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노력들이 순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공존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모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순천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람사르 습지, 동아시아 대양조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등 국제적인 보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어서 협력을 위한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동 관측 그리고 정량 분석이 가능한 과학적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태계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춘 기후 적응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래종 유입에 대비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보존 활동을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순천갯벌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기후 적응형 세계유산 관리 모델로 대표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토론 먼저 네 분의 토론 먼저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발제자분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러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오바되긴 했는데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저도 끊지를 않고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호애미 박사님께서는 주로 지금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과 관련해서 유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 사회적인 문제이죠. 기후 변화 관련된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엄중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후 행동하고 생물 다양성 관련된 행동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라는 쪽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상순 국가유산청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가유산청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조상순 소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연구소는 현재 고고학적 발굴을 위주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2008년에 있었던 숭례문 화재 사건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현장 수습부터 복구까지 과정을 담당했던 당시 학예연구사였습니다. 항상 유산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읽고 나서야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소중함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난 대응이나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많이 좀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유산을 보호를 해야 하는 걸까? 우리 유산에서 꼭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각각의 문화유산, 해양, 자연유산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유산을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재 보존 기술자를 갖고 있으면서 느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유산이 과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냐? 그럼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된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갖추면서 우리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한옥의 모습을 보면은요, 기록에 의하면은 개성에 있는 한옥 12세기의 기록에 보면은 개성에 있는 한옥입니다. 개성은 약간 우리나라 중부 지역 위층에 있죠, 위쪽에 있죠. 10월 달에 중국 사신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창문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창문을 달지 않아도 외국에서 온 중요한 사신이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기후가 따뜻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어진 사찰들에 보면은 물을 이용한 그런 사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17세기부터 18세기에는 소빙하기가 옵니다. 그 조선시대 기록 중에 승정원 일기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어느 해는 1년 365일 중에 거의 한 300일 정도가
서리가 내렸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던 해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일반 평민들까지 온도를 다 집에 설치합니다. 그 덕분에 전국에 있는 소나무를 뺀 나머지 나무들이 전부 다 땔감으로 소모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산림의 대부분이 소나무가 닮게 된 것도 사실 거기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변화되어 온 과정 속에서 앞선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형성된 전통적 지식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기에서는 서남사가 창건된 이래 어떻게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를요.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양한 재난을 피할 수 있었던 자연 환경, 그리고 두 번째가 유산을 구성하는 재료의 내구성, 물리적인 거니까 피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그 유산을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인적 자원이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전통적 지식 체계는 자연 환경과 재료의 내구성 특성과 인적 자원의 구성, 이 세 가지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통적인 지식 체계는 각 나라, 각 지역, 각 유산이 갖고 있는 고유의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고 유형적인 혹은 무형적인 형태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유산이 겪어왔던 역사적인 재난 이력과 회복 과정, 방금 전에 그 옆에 계신 스님께서 그 회복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유산이 갖고 있는 재난 대응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전통적 지식을 정의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지금 변화되고 있는 기후 패턴에 따라서 각 유산이 어떠한 피해를 겪을 것인지를 분석하고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각 유산별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인가를 토착적인 지식과 전통적인 관습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또 그 김동현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더해서 유산의 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 혹은 장비 소재가 개발된다면은 기후변화에 따른 유산의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역사가 담겨 있는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어쩌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토론자로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 제목은 기후와 세계유산의 동행인데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공통의 어떤 이슈들을 전체 다 논의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전통적인 지식 체계에서 조상순 소장님께서는 다양한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자연 환경과 내구성 그리고 인적 자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유산과 관련해서 제가 유산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관광 쪽에 있으면서 문화와 관광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결이 같은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유산, 리빙 헤리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유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 지식 체계 관점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조상순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태순 지오 시스템 리서치 전무이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오 시스템 리서치에 근무하는 강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하는 업무가 연안 침식이나 연안 침수 범람과 같은 연안 재해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고요. 토목공학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다가 매립하고 다리도 짓고 방파제도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해외유산, 세계유산 포럼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문화재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혹시 제주도 우도라고 아세요? 우도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산호해변이라고 알려져 있고 학술적으로는 홍조 단계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거든요. 근데 그 해수욕장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근데 그 해변이 침식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문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래는 모래가 아니라 산호예요, 산호. 이게 수십 년에 조금씩 자랍니다. 근데 이게 침식되니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데서 모래를 갖다가 양빈을 할 수도 없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껏 나오는 게 주변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래들을 홍조 단계를 모아서 거기다가 덮어놓읍시다. 뭐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문화재에 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 남쪽에 보면은 그 상모리에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요. 그 발자국 화석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도가 세지다 보니까 자꾸 유실이 된다고, 유실 위험이 있다고 해서 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을 하려면 파도를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발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경관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대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하는 평소 때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제주도에 보면은 그 주상전리대가 많이 있거든요. 남쪽에 보면 서귀 그 중문 쪽에 보면 주상전리대가 많은데 여기가 침식이 되고 붕괴가 된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머리 해안 아시죠? 용머리 해안은 물이 빠지면 이제 걸어 들어가요. 걸어 들어갈 수 있는데 해수면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도에 있는 그 홍조단계 해변은 침식돼서 아마 앞으로는 점점점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천만은 어떨 것이냐?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천만은 다행스럽게도 퇴적률이 높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하고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해양 그 공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같이 높아지는 게 해일고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파랑이 더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순천만 같은 경우는 내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해일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00년이 되면은 아마 순천만 갯벌은 사라지고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 발제해 주신 그 에이브 파울루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연안제 위험 평가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문화재나 세계 유산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안 공간에 과연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지에 대한 분포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파악된 분포에서 그 유산들이 과연 어떠한 외력에 의해서 기후변화 인자, 해수면 상승이든 또는 파랑이든 해일이든 또는 뭐 산불이든 어떤 그 문화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인자들이 뭐가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과연 이런 외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디에 있는 문화재가 또는 유산이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저감할 수 있는 아까 다른 교수님들이 그런 대안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를 가지고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문화재가 외력에 노출되어 있지만 조금 더 양호하다. 대응 방안이 있다. 어떤 것은 중요도는 높지 않지만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두 번째는 위험하다라고 평가가 되었다면은 그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이나 저감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해안에서는 더 쉽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는요, 어떠한 외력이 작은 외력이 아니라 해일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파랑이라든지 이런 외력을 막으려면은 콘크리트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콘크리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탄소 소비가 굉장히 많은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만들 때 다 태워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 기반 해법, 그러면 자연을 이용한 이런 대책을 사용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력이 강한 지역에서 자연 기반 해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잘하지 않지만 맹그로브라든지 또는 양빈이라든지 또는 수중 식생을 이용해서 또는 콘크리트가 아닌 돌망태를 이용한 소규모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외력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자국 화석이 파괴, 그러니까 고파랑에 의해서 부서질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저걸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유리 캡슐을 덮어서 복원할 것이냐 또는 보호할 것이냐,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복원 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복구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기후 변화를 이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말이 최악의 시나리오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처럼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지구를 이용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그래프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그게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노력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아까 말씀하셨죠. 기후 행동 같이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순 이사님, 해양공학 측면에서 뭐 제주도의 사례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순천만에 대한 걱정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안재해와 관련된 위험 평가, 리스크 관리나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위험이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저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미리, 그리고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연구도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서 마지막 토론입니다. 최은호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님께서 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임업연구사입니다. 그래서 임업, 산림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좀 고민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기후변화라는 큰 틀 안에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준비된 것
이라고 이해를 좀 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와 살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서두를 시작할 때는 뭐 인류나 동식물에게 찾아온 위기다라는 차원에서 좀 고려를 우선적으로 했지, 문화유산이 위협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라는 측면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인식을 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79년부터 한 40여 년의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유산이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산이 파괴된 것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이 이제 피해를 본다고 하면 보통은 화재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을 좀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기후변화에 따른 뭐 해수면의 상승이나 사막 가뭄, 홍수, 폭풍, 뭐 이런 기온 변화에 의한 훼손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한테는 새삼 좀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기후 변화를 우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큰 축으로는 우선 감축과 적응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축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여가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적응이라고 하면 이렇게 달라진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환경에서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뭐 IPCC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UN 기후변화 협약이고요. 이 협상 자체도 감축과 적응을 큰 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해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손실과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 그런 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 기금의 마련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고요. 28년에는 2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기금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감축 부분은 굉장히 이제 많은 섹터들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적응 기금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지만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 또한 이 기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개도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외부 장치를 구축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지원을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금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위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적응과 관련돼서 어떠한 기금들,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국고 같은 것에만 공공자금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SG나 뭐 사회적인 공헌 차원에서 펀드를 마련하는 체계가 좀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면 우리 유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오늘 저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또 문화유산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학적인 노력들은 이미 유산청이나 많은 부처에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원론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해결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산림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산림이
우리에게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해양 부분에서도 이미 이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에서도 진행이 됐지만 저는 이제 산림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산림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한 것도 오늘 여러 번 나왔는데 저 또한 이제 자연 기반 해법과 산림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물을 이제 제출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림이라고 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뭐 나무나 숲이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고 대신 이제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얘기하는 것보다 또 유명한 분의 말을 또 조금 빌려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설득이 잘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부터 16년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UNFCCC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크리스티나 피게레스라는 전 사무총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술한 책 안에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에서 나무 심기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면서도 또 간단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활용해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순천만 하면 습지를 좀 떠올릴 수가 있어서 습지와 관련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국제 공동 연구 사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에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탄지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환경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탄지가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모양은 굉장히 이제 습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이 지형이 이제 물에 잠겨 있고요. 또 건기가 되면 물 밖으로 약간 드러나는 형태의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탄 토양이 축적이 되면서 굉장히 특별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토양에서 저장하고 있는 CO2 양의 약 44% 정도를 저장하고 있는 아주 귀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산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탄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산림을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서 이 이탄지가 굉장히 급속도로 훼손이 되고 있고요. 이탄지에서 탄소를 저장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훼손이 되면서 급속도로 많은 또 탄소가 배출이 돼서 기후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거를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전용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을 빼내면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화전 같은 걸로 이용을 하면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용이랑 보전이랑을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국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마도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 아주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세계유산 보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이러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을 하실지도 궁금한데요. 뭐 제가 심는 한 그루의 나무가 정말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조금 회의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프레온가스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문제가 굉장히 글로벌 이슈로 크게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에 있는 프레온 가스라도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대기업들은 당연히 프레온 가스에 대한 사용을 절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사 영상을 2023년도 영상이 공개된 거를 좀 확인해 보니까 오존층이라는 게 그때에 비해서 정말 극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어 있다라는 결과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기후변화 이슈라는 것도 저희가 하는 아주 사소한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 토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호 연구사님 감사합니다. 산림 임업연구사의 또 시각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 특히 감축이나 적응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 그래서 ESG 차원에서 펀드나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이 그 중에 굉장히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은 다 같이 저도 여기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분의 토론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발표 하시고 나서 지금 조금 기다리셨는데요. 먼저 이제 그 앉아 계신 순서대로 처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다뤄주시면서 이제 주로 사찰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이종수 교수님, 제가 처음에는 사실 토론할 때 이 네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지정 토론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려야 되겠다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범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토론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혹시 아까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네 분의 토론 들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TV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거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에어컨부터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제가. 에어컨이 바로 제 머리 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추워가지고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이크를 빨리 잡고 싶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소한 것부터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소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인명 살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 조금 줄여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참 회의감이 사실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사를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이제 서남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린 정도인데, 저 빼고는 다 이제 기후와 관련되는 전공자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서남사 좀 잘 지키게 도와주십사, 이제 그 말씀밖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선언서를 잘 지키고 그 가치를 많이 찾고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수 교수님 그 발제 내용하고 약간 결이 비슷한 부분들은 있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산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한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김동현 교수님,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그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토론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발제자분들도 너무 배울 만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많이 습득이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은 연구를 할 때 예전에는 불만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KBS의 그 군산의 호우 그 피해 때문에 그 토론자로 또 나가는데 오늘 논의됐던 기후 변화 내용들이 아마 많이 좀 토론에 이렇게 담겨질 것 같아서 좀 수확이 큽니다. 저는 그 다른 무엇보다 이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지금 아까 이제 군산에 있는 호우가 됐던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모아져서 어린 학생들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당했을 때 받는 교육보다 되게 힘들다. 뭐 어른이 돼서 어릴 때는 손 들고 신호등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지만 나이 들어서는 손 들고 건너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전주대학교에 있는데 차를 사람을 먼저 보고 멈추면 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사람이 건너는데 근처에 가까이만 가도 째려보거든요.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릴 때부터 기후 변화에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만이라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그 소빙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땔감밖에 없단 말이죠. 아니면 소나 가축의 어떤 그런 분뇨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릴 때는 40억 인구였는데 지금 60억이 넘는 인구잖아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인구 대비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데이터가 훨씬 많고, 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극히 작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기후변화 행동에 관련돼 있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저번 주에 그 좋은 문장들 중에서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그 블랙홀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가상의 경계선이 있는데, 이 기후변화조차도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살기 힘들 정도의 어떤 사건의 지평선이 어디쯤인가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그 낭떠러지 속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해서라도 기후변화를 아이들한테 좀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조차도 지금 앞에 일회용 컵이 있어서 제게 죄송한 마음인데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내는 행동 하나하나가 좀 많이 날씨나 기후나 뭐 지구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프로에서 나중에 불과 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물불 안 가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불 안 가리시는 김동영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사실 좀 반성하게 만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사실 어른들이 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보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 조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찰에 대한 부분, 산불에 대한 부분 아까 들었었고, 세 번째 발제는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선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게 되는군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게 돼서, 제가 그 기후 변화가 앞으로 계속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하나 몇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강조를 드리면, 기후 변화는 그냥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화되면서 또 그냥 평균이 그냥 증가하고 있는,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는 가뭄이 되게 심했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수준 집중호 그러니까 이런 비 내리는 것이 증가했으면 재작년에는 가뭄이 되게 심했었고요. 올해는 되게 무슨 이렇게 되게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은 이런 변동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단순히 평균적으로 온도가 좀 따뜻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렇게 큰 재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냐라는 말씀을 제가 해류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기 입장에서도 그렇고 해양 입장에서도 그렇고 차갑고 뜨거운 곳에 딱 중간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고 살짝만 내려오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상 그 어디보다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데 제가 해양학하고 대기 쪽을 이렇게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재작년 2023년도에 갑자기 황해 중부에서의 식물성 그러니까 그거죠.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기초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을 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대서양에 있는 그쪽에서의 워밍이 시베리아 고기압 유럽 쪽의 전체적인 기압을 바꿔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을 바꿨기 때문에 갑자기 4월달 5월달에 한파가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지구적으로 연결된 현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어디가 되느냐는 정말 누구도 알기가 상당히 힘들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리서치를 하면서 가장 핵심 해역이 어딘지를 서서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매년 경년 변동성을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딘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엘니뇨 해역이라는 적도 해역 그리고 북극이라고 하는 아틱 오실레이션이 되게 북극 진동이라는 소리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북극에서의 빙하량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거는 남극에서의 해류 순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오존홀 얘기 나왔었습니다. 프레온가스 해서 지금 오존홀이 되게 회복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2000년 딱 그때까지부터 해서 그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프레온가스가 오존홀이 이제 메꿔지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저 인간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 오존홀이 메꿔지면 남극이 따뜻해집니다. 오존홀이 생기면서 오존홀이 생기면 그쪽으로 그 에너지가 되게 많이 방출이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남극에서의 엄청난 빙하 덩어리들이 깨어져 나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둠스데이 이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최근에는 남극의 빙하량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게 아마 또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되게 문화재인데 이렇게 큰 규모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다양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우리나라는 경계에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런 현상이 전지구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세 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추가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잘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순서를 약간 착각해서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네, 오늘 유산에 대한 얘기에서 기후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 AI까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유정민 교수님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서 이제 사실 이제 희망적인 답변도 들었고 약간 좀 어렵겠다는 답변도 좀 들었고 약간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피해 저감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간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를 적어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촉발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요인들을 저희가 잘 파악한 다음에 사전 대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게 불이 번지기 시작하기 그 시점에 저희가 잘 감지를 한다면 큰 불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겠다. 물론 이제 나무도 심고, 뭐 다른 환경 오염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약속을 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인공지능이나 IT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사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 정도로 이건 뭐 거의 재앙 수준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IT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도 이거 쉽게 막지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면 사실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데 갑자기 95%의 성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논문을 발표하면은 중간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문을 보면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너무 논리적으로 뭔가 비약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너무 이제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사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래프를 성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노벨 화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을 다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래도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드라마틱하게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또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주는 것을 저희가 인공지능이 드라마틱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희망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무 큰 재앙이기 때문에 인간이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막을 수 없다면 디지털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저희 쪽 분야에서는 이제 디지털 기록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현상들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유산이 계속 소실되고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디지털 폼으로, 디지털 데이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복원도 하고 또 후대에 예전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었어라고 이렇게 남기는 거죠. 기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물려주고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 권위는 그대로 디지털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정밀하게 사실적으로 저희 그런 데이터를 잘 보존하고 후대에 남겨주는 게 어쩔 수 없는 또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 중에 또 건물을 옮길 수 있는 것들은 또 옮겨놓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저희 그 문화유산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사람도 생애 지위가 있는데 유산도 생애 지위가 있다. 만들어졌으면 사람도 이렇게 죽는 것처럼 유산도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 부분을 보존 처리하는 것 자체도 좀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인간의 노력은 하더라도 저희가 어쩔 수 없다면 지금 거의 재앙 수준으로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이 막을 수 없다면 저희가 디지털로 잘 기록하고 또 후대에 남겨주고 유산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까지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6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이제 답변을 좀 듣고 플로어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3 김용선 박사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현재 바다 수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산호의 백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산호초 백화 현상이 정말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단순히 온도 한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열파 한번 발생하면 싹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산호초가 백화돼 버리면 주변의 해양 생태계가 전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양 열파를 줄일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도에서의 그 해양 열파 현상 같은 경우 사실은 양자강에서 유입되어지는 담수가 우리나라까지 여름철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양자강에서 유입되는 담수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현상입니다. 거의 담수가 되게 뜨거워져서 오거든요. 뜨거워져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쪽까지 도착하면 걔가 담수 문제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것도 있고 열파 문제 때문에 죽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데, 그래서 그 양자강 담수주의보도 지금 수가원에서는 경보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일단 없고요. 단지 그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수산과학원에서도 그렇고 열파에, 그러니까 그 수온에 되게 강한 품종으로 어종이라든가 생태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품질 개선해서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종을 만드는 연구들은, 그러니까 적응되어질 수 있는 어종으로 바꿔내는 것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사실 급격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특별한 어떤 대책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지까지는 몰라서 질문하신 분 답변이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지가 않아가지고요. 한 분 정도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시 혹시 발제자 선생님들이나 네. 아니,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낙산사의 그 소방 헬기가 불을 절 위에 하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이 답변이 이종수 교수님이 하시는 게 나을지, 이게 불에 어차피 탈 것 같으면 차라리 무너뜨려진 것을 복원하는 게 나은지, 화재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버린 걸 복원하는 게 나은지, 어느 게 쉬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문화의 가치에 좀 더 집중된 질문으로 보이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보통 문화재 복원하면 도면 위생 그대로 다시 지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재생에 불과하고요. 물리적으로 원래 문화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옥재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이 보존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질문하신 쌤의 의도에 따르자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태우지 말고 네. 예, 그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뒤에 혹시 제가 한 분만 받기로 했는데 네, 저 뒤에 마이크 좀. 전 잠깐 쉬는 시간에 이종수 교수님께도 좀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제 정말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궁금했던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순천에 오래 살면서 서남사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쭉 지켜봐 왔는데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목조 건물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는 아궁이 문화로 목조 건물을 지켜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근대 되면서 이게 보일러로 바뀌면서 목조 건물이 기둥과 뿌리가 썩어가면서 계속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우리가 목조 건물에서 현대화돼서 오래된 목조 건물이 이렇게 기름 보일러로 쓰여지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서남사조차도 와궁이가 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 목조 건물을 원형을 보존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유지함에 있어서 정말 현대화된 이런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로 그런 목조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한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산사 앞에 과거에는 잔디가 없었을 텐데 잔디화됨으로써 이게 계속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고유 산사에 있는 목조 건물을 원용 보존하는데 유지하는데 맞는 것이냐. 좀 그걸 한번 정말 궁금해서 전문가분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가치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서남사의 보물로 지정된 유산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제대로 된 보존 방식이라면은 이게 지어졌을 당시에 운영됐던 상태로 사용되면서 유지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근데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생활 패턴이 있고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현대적으로 차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현대적 냉장고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온습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아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기둥의 부후나 부식 같은 경우도 현대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저는 그게 보존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보일러를 쓰는 것도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건물에 원래부터 온돌이 있었고 온돌 아궁이가 있었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기능이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존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잔디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보존과 아까 이제 이정민 교수님 계시긴 하실 텐데, 석재 표면에 이 잔디가 직접 닿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습도가 많아지고 표면에 물기를 더 많이 머금게 되면은 그 석재 표면이 건조와 증발과 이제 젖음을 반복하면서 석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 야외에 위치한 승탑이나 이런 주변에는 대부분 잔디를 제거를 하고 쇠석이나 마사토를 까는 경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혹시나 절 내부의 전체적인 온습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면은 잔디도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됐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궁이 문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궁이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편화되는 거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목재
이제 뭐 삼국 시대나 그 이전부터 이제 목재를 계속 이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런 문제는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아궁이를 복원해야만 이 건물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이제 이호애미 박사님께서 아까 군산에 300mm 이렇게 홍수가 비가 많이 왔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저희 강원도 강릉은 가뭄 때문에 난리이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인가 제가 강원도 대표적인 겨울 축제죠.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옥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평가를 하느라고 갔는데 홍수가 나서 이렇게 얼음이 다 녹고 물이 넘친 적이 있었거든요. 한겨울에. 그래서 와 정말 기후가 위기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분야인 관광에서도 사실 밖에서 보면 관광객들이 환경이나 유산이나 생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훼손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관광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태를 아끼기 위해서 문화가 훼손되면 환경이 훼손되면 관광객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발제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 이런 말씀 저도 역시 잘 마음에 담고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조금 더 어릴 때 먼저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에 남아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이크 잠깐 받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또 좌장 맡아주신 유시영 교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몇 분 안 남으셨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세계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또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기후위기 대응과 세계유산 보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25 세계유산 축전 서남사 순천갯벌 세계유산 포럼 기후와 세계유산의 동행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 국가정원 그린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동시통역기 수신기 반납 안 하신 분 계시면 반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